박근혜 당선인께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정치를 저는 꿈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주의자로서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직전에는 본인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공약을 국민 앞에 내놓았고,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당연히 국민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대통령은 힘있게 정책을 추진해갈 동력을 상실하고 하는 이 악순환이 고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도 무서울 정도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고집해왔거든요. 저는 굉장히 완고한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국민 앞에 내놨던 약속을 다 지켜가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만큼 한국 정치가 저는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 국민이 그만큼 정치에 대해서 또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당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 좀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저도 기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평가고 그리 하셨다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정치가, 이번 선거가 국민 모두의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을 안고 담고 가는 정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당 대변인에게도 제안했어요. 공식적으로. 후보들끼리의 정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새 정치 경쟁도 중요하지만 대변인들끼리도 거기다 격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대변인들의 성명, 논평, 대변인들의 말을 통해서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번에 좀 그런 대변인들의 수준을 높이는 경쟁을 좀 해보자 하고 제안을 했고, 역시 제가 제안한 입장에서 저는 어떤 주장이나 어떤 철학도 기록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봐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잘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오늘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움직이는 모든 행보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책과 공약들을 이행하는 행보다.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서 보듬어주고 그분들이 얘기 들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지금 정책으로 좀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민생 행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경제 주체들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근데 순서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인 먼저 만나고 그러고 나서 대기업인 전경련을 찾아갑니다. 그 전경련을 찾아가서 하신 얘기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의미 있게 얘기하는 거는 겁니다. 대기업이 여기까지 오는데 역할했다는 거 인정하지만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국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성장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국민기업적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민기업적 성격, 그리고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면 국민의 아픔을 이제는 같이 보듬어주고, 이제까지 이만큼 키워준 국민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차원에서 구조조정도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도 한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것이고,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기업이 잘하고 이제까지도 잘해온 부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당연한 믿음과 기대, 거기에 대한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났던 이른바 불공정 거래 관행 또는 재벌 총수 일가들의 사적인 이익 편취,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기들만이 호황을 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행복에 좀 젖어 있었던 그 부분을 좀 나눠주는 이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감당해달라.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희생적 결단을 좀 내려달라.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을 꼽는데, 하나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 출입기자도 있으니까 제가 장담을 했어요. 그 투표 당일날 아마 오전 11시쯤 됐을까요?
투표율이 굉장히 좀 높아질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표율 높아지면 박근혜 후보 위험하다. 새누리당 이거 좀 비상이다 이럴 때 제가 기사실에 가서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여러분들 몇 시간 뒤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 속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자의 모습으로 환호하고 박수받는 모습을 볼 것이다. 투표율 높아지는 것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소한 3%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흔들리는 국민들이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지난 60년 동안 세계가 놀랄 정도로 산업화, 민주화, 이제는 세계화까지 달성하는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야당에서 마지막 단계 이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조건 야당을 편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야당 편 들고 야당이 잘한다고 박수치겠지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이른바 7, 8% 가까웠던 부동층. 부동층은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는 사람들로 믿거든요.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종 흑색 선전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흑색 선전의 대부분은 다 박근혜 후보를 향한 것이었거든요. 언론에서는 양쪽이 다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 될 잘못된 관행에 야당이 굉장히 깊이 연관이 돼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흔들리지 않고 심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승리의 원인이랑 동력이라고 믿고 두 번째는 이제 후보 간의 자질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가장 불신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선거 때가 되면 이런저런 약속 다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후보를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두 후보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적어도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도 박근혜 후보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약속해놓은 것 그것대로 그냥 뚜벅뚜벅 박근혜의 길을 걸었는데 죄송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에도 본인이 했던 약속과 본인이 다짐했던 말들이 막 뒤집히는 현상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도 그렇고 통큰 양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의 문제도 그렇고 FTA 문제도 그렇고 NLL 문제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가 보여준 이른바 지도자로서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을 지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승부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승부는 아니다. 어차피 여당과 야당에서 단일 후보로 나왔을 때는 저는 큰 표 차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보통 많이 나야 3%에서 한 5% 정도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은 문재인 후보가 처음에 안철수 후보에 가리고 그리고 주변 여건에 가려서 본인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표차가 좀 더 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럼 박근혜 후보의 지지는 거의 고정이었고 근데 단일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올라오면서는 당연히 그쪽 문재인 후보나 야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결집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선거 막판과 맞물리면서 위기론으로 좀 이렇게 얘기가 된 분이 있었고 해석이 됐지만은 저는 저를 포함해서 새누리당에서 그 선거를 같이 준비했던 입장에서는 긴장을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그 심각한 위기로까지 받아들이지는 좀 않았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고비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 과정에서 세 번 정도는 저는 있어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폭행군법 보이면서 박근혜 다르다 이런 인식이 좀 심어졌었는데 그게 주변 요인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중심적인 요인이 아니고 부차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령 방송에서 말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같이 도와야 될 사람들이 또 말 실수를 하거나 실수했자 이런다든지 이런 문제에서 비롯됐거든요. 후보 본인의 근본적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던 적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한 차례 초기 단계 지지폭과 그 지지율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덜컹거림이 한 번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참모들이 사실은 매를 많이 맞아야 하죠. 이번에 다시 한번 참모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 걸 다시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언제냐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에는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강했잖아요. 아마 단일화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졌다면은 저희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후보 자질론보다도 훨씬 더 강했던 것이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훨씬 강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두 분이 말은 거룩하게 했지만은 거룩한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본인들에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말은 저래 해놓고 하는 집 보니까 하나도 안 다르네. 구태정치하고 하나도 안 다르네. 이렇게 되면서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게 좋은 뜻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또 한번 인식시켰다고 보고요. 마지막에 고비는 언제냐면 마지막 선거 당일이었습니다. 투표 당일. 상대방들이 이 막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안 되니까 다 따라잡았다. 이미 지난 주말에 역전이 됐다 하는 민주당 쪽에서 내고 있는 각종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막 뿌렸습니다. 심지어는 방송 3사 출구조사 중간 발표까지 막 만들어서 뿌리고 또는 저희 당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내놓은 극비 여론조사 결과라고 해서 그것도 엉터리로 만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지는 걸로 내놓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지지하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나가나 마나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꽤 많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투표장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죠. 그게 결국에 이제 75.8%까지 이제 이어지는 동력이 됐는데요. 다섯시 이후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처음엔 그랬던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 뭐 나오고 워낙 저쪽에서 문자 메시지를 7번, 8번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 반대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미리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뛰어나오게 만들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상실감, 허탈감을 줘서 투표장에 못 나오게 만들고 그런 걱정이 좀 상당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의 고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문구 대표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는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어요. 심지어 민주당 자체의 여론조사 내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5%포인트 이상 차이가 계속 이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걱정은 안 했고 다만 이제 숙제는 말씀 아까 주신 대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8% 이분들을 저희가 다 안고 그분들이 품고 있는 희망 그분들이 새정치에 대해서 걸고 있는 새 정부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 다 안고 가야죠. 그분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과반수의 지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미를 부여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절반 가까이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따가운 질책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시각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같이 끌어안고 가겠다는 다짐을 요즘도 계속합니다. 그때 저희들은 뭐 그대로 표현하면은 안도했죠. 정말 아름다운 단일화의 모습으로 갔다면은 그걸 제가 우려했죠. 쉽지 않았죠. 그런데 두 분 사이가 쉽게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또 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분의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간극이 너무 크고 그야말로 이겨보겠다는 목적 하나로 두 분이 화학적 결합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단일화가 아니라 이건 단일화의 결렬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이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쪽 지지자들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새누리당 쪽 지지자들이 이제 진검승부가 가능하게 됐다. 우선 불확실성이 많이 거쳐졌기 때문에 안도를 했고 그 상황이라면 저희는 절대 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까 이제 김 대표님 말씀 중에 하나를 좀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이게 뭐냐면요.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정치학자들, 대한민국 언론에 준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정치학자들도 언론도 이번에 보수의 총집결, 진보의 총집결 그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때도.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실용의 단계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이슈를 선점했다고 표현은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후보는 박근혜 후보대로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문재인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원하는 국민의 니드를 찾아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 진보의 색채를 가진 분들이 내놔야 되는 정책이 그래서 박근혜 후보 쪽에서 많이 나오고 이념의 잣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었고 그걸 정확하게 국민이 판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의 총집결의 대결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누가 잘 제대로 실행해 줄 수 있느냐, 누가 능력이 있느냐, 누가 약속을 잘 지킬 것이냐, 거기에 난 초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았지만은 박근혜 후보 쪽으로 많이 온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을 두루두루 경험한 50대가 그렇게 많이 투표장에 나와서 현실적으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이상 가까운 곳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그 지도자감으로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공약만 보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미 국민의 생활 속에서는 진보 대 보수가 사라진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 정책을 펼쳐가는데 이 2달 동안 준비 작업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선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인수위의 전문가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고, 어떤 분과와 어떤 특기로 나눠가지고 이끌어갈 것도 중요하고, 다행스럽게 박근혜 후보가 내놓고 있는, 당선인이 내놓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그동안 15년 동안 또 그 전에 청와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었던 대한민국에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 중심으로 공약이 좀 제시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행해가는 틀을 지금 짜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향들이 대체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 선거 때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예 내놓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박근혜 후보의 위험한 실험,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3가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가 표가 아무리 급해도 지키지 못할 공약 안 한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공약 내서 쉽게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것으로 당선되자마자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제까지 정치의 그 본래 속에 또 다시 빠지기보단 차라리 지킬 수 있는 공약으로 힘겹게 싸워서 설령 패자가 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길을 택하겠다. 이제 첫 번째였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내놓고 있는 공약들 중에 사실 버릴 공약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 봐야죠.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공약들은 빼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까지 본인이 다 직접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다른 인수위와는 좀 다른 차원이, 다른 인수위에서는 사실은 이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건 버리고 가야 되느냐 가지고 가야 되느냐, 어떤 시점에 국민에게 설득을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한 부분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적어도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정치인이 지는 빚이 몇 가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빚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약을 통해서 국민에게 지킬 수 없는 공약으로 지금 저희가 빚이라고, 다 이제 현재는 빚이고 다 갚아야 되지만 지키지 못할 빚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수위 과정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치열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인수위가 그 공약을, 어떤 공약을 취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단계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가고 정책 방향을 실행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탄탄한 준비를 하되, 당선인이 약속하셨던 통합의 이미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하는 이미지 속에서 국민에게 우리 이렇게 갑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